독일군 보병 한 명이 참호 속에 바짝 엎드려 적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무언가 흙더미에 반쯤 묻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프랑스군 시신입니다. 제대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시신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이곳은 바로 1916년 베르덩 전투가 한창 치러지고 있는 보요새입니다. 베르덩 전투가 벌어졌던 전장은 살점을 밟지 않고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 참호 벽에는 전사자들의 머리와 팔다리 절반만 남은 몸뚱이가 박혀 있었습니다. 또한 포탄 구덩이에는 어김없이 시체들이 떠다녔다고 합니다. 베르덩 전투는 승리를 위해 적의 병사를 모조리 소모시키는 역사상 가장 참혹한 소모전이자 병사들을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만들며 10개월 동안 약 7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투입니다. 인류는 미쳤다. 이 학살극을 보라. 이 공포의 죽음을 보라. 지옥도 이 정도로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최악의 전투, 고기 분쇄기라고 불렸던 베르덩 전투. 어째서 베르덩 전투에서는 이토록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은 마른강 전투 이후에 참호전으로 변합니다. 참호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고 철조망과 대포의 화망을 지나 기관총에 쓸려 나가는 돌격이 반복됩니다. 이런 돌격 전투는 수비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개활지가 많아서 기관총 2정의 십자 화망만 설치하면 180m 이상의 공간에 일개 중대든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1차 세계대전은 기동전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이 실리펜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랑스를 굴복시키지 못했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승리는 없고 패배나 실패만 있는 전쟁이 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군 총참모장 에리 폰 팔켄하인이 지난 2년 동안의 전투를 복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켄하인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냅니다. 아, 이 전쟁은 수비가 가성비가 높구나. 공격을 하면 죽어. 그러니 이기는 건 수비야. 수비가 이기니까 전쟁이 안 끝나. 다만 이런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수비도 공격을 하고 공격도 방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비라는 전략을 택해가지고 지지 않는 거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팔켄하인이 수비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아보자라고 착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수비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프랑스군을 한 곳으로 유인해서 미친 듯이 공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한 수비 대응으로 쓸어버리면 결국 프랑스군이 전멸하게 될 거고 프랑스군이 더 이상 병력이 남아나지 않으면 항복할 것이고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한마디로 전쟁의 역량, 즉 병력을 소모시키고 국민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면 승리한다. 팔켄하인은 이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독일 국경에서 멀지 않은 프랑스 북부 로렌 지방 메즈강에 자리 잡은 베르덩 요새입니다. 그러면 왜 베르덩이었을까요? 1916년 당시에 베르덩은 독일 쪽으로 튀어나온 돌출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팔켄하인은 프랑스군이 공격해 들어오면 동시에 만약에 뒤를 끊으면 삼각형 돌출부 안에 있는 프랑스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덩은 파리에서 정동쪽으로 24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이곳은 과거 5세기에 훈족 아틸라가 침공했을 때도 그들을 막아냈던 요새 도시였고 서기 843년 베르덩 조약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프랑크 왕국을 세 수로 분할하는 이 베르덩 조약으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라는 유럽의 강대국이 탄생하는데 그 조약이 맺어진 것도 베르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프랑스가 침략을 받았을 때 항상 전투가 벌어졌던 중요한 요충입니다. 한마디로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전략 요충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17세기부터 요새화를 시킵니다. 루이 14세 때 프랑스 전역에 요새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만든 요새가 베르덩이에요. 중세 요새의 독특한 구조에다가 대포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콘크리트 공법을 결합해서 만든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요새를 19세기, 20세기까지 공법이 발달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이런 요새가 베르덩에 무려 큰 요새가 10개, 작은 요새가 20개 된다고 할 정도로 베르덩 주변에 쫙 깔려서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독일이 공격해서 베르덩을 차지하면 프랑스군은 분명히 이걸 탈환하기 위해서 덤벼들겠죠. 그러면 독일군은 이 돌격을 기다렸다가 수비의 이점을 살려서 프랑스군을 모두 섬멸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게 독일의 계획이었습니다. 팔켄하이는 비망록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든 달성하지 못하든 프랑스군은 자발적으로 후퇴할 일이 없을 것이므로 피를 남김없이 흘리고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팔켄하이는 빌헬름 2세에게 승인을 받고 독일군 제5군 9개 사단과 예비군 사단을 동원해서 프랑스 베르덩 일대를 포위하게 됩니다. 독일군의 계획은 프랑스군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요충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베르덩이 워낙 엄청난 요새니까 공격하다가 독일군이 섬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완벽한 기습과 획기적인 전술로 초반 러쉬를 준비하게 됩니다. 독일군이 생각했던 비밀 무기는 대포였습니다. 포병 화력으로 적진을 초토하고 단숨에 요새를 점령한다는 새로운 발상을 하게 됩니다. 1916년 2월 21일 아침에 독일군이 베르덩에 집중 포격을 시작합니다. 전선에서 32km 떨어진 곳에 무려 1200문의 대포와 2500만 발의 포탄을 준비합니다. 대포의 성능, 사정거리에 따라서 타겟을 따로 정하고 포격의 순서를 정하고 작전을 정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보지 못한 정밀 포격을 시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탄을 얼마나 많이 쌓아놨는지 습석에 발을 디딜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포격, 최초의 포탄은 1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베르덩 성당을 마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9시간 동안 베르덩을 지키는 프랑스군과 주변에 있는 요새들 위로 포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면서 베르덩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부하데 코르라는 곳 한 곳에만 무려 8만 발의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 병사들이 프랑스군 한 명당 대포 하나를 할당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어마어마한 집중 포격이 시작됩니다. 베르덩 전투에는 다양한 대포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설적이고 가장 컸던 대포가 뚱보 베르타라고 불린 420mm 대포였습니다. 뚱보 베르타는 1차 세계대전에서 쓰인 가장 큰 대포로 포탄 한 발 무게가 1톤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포탄의 크기가 성인 남자 키만큼 됐다고 합니다. 이 뚱보 베르타를 운반하려면 172개의 부품으로 분해해서 날랐습니다. 진마차 12대가 필요했고 다시 조립해서 전투에 투입하려면 20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이 포를 한 발 발사하면 진동 때문에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주택 장문이 모두 박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르덩 전투는 대포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호에 있는 병사들을 대포로 쳐서 없애버린다는 게 목표였어요. 계속 포를 때려서 참호벽을 깎아내서 죽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포탄이 떨어지면 30cm, 50cm가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호 속에 있다가 흙에 매몰돼서 죽은 병사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프랑스군 장교는 독일군의 집중 포격에 참호에서 6일을 보내면서 끔찍한 집중 포격 아래서 비좁은 참호 말고는 몸을 피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마지막 이틀은 차가운 진창에 처박혀 지냈다. 나는 175명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서 34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살아남은 사람도 무사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두세 번 이상 흙에 매몰되는 경험을 합니다. 더 이상의 묘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공격을 하는 부대가 아니라 증원 가는 부대도 참호까지 가는 도중에 3분의 2가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쟁터에서 전령, 취사병, 부상병을 들것에 실어서 나르는 들것병은 꿀보직이라고들 생각하세요. 전선에서 병사들은 죽어나가는데 얘들은 안전하게 산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르덩 전투에서는 이들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당시가 진창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1시간에 1km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참호까지 평지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독일군이 그걸 노리고 이들에게 포격을 퍼붓습니다. 어느 중대에서는 100명이 급식 추진병을 보냈는데 이들이 하루 만에 전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사는 병사대로 굶고 빵을 가지고 가는 병사는 가다가 죽는 거죠. 이래서 살점을 밟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르덩 전투에서는 또 하나의 끔찍한 무기가 탄생합니다. 죽은 자의 언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모르옹 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여러 번 시도하지만 프랑스군에 의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일군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로 화염방사기를 등장시킵니다. 화염방사기 공격을 받는 것을 본 순간 공포의 지가 달아났다고 합니다. 거대한 대포와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한 공격에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사상자가 독일군이 약 8만 명에서 12만 명, 프랑스군은 8만 9천 명에서 13만 3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5월 말까지 프랑스군만 약 18만 5천 명을 잃습니다. 대포와 화염방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되죠. 베르덩에서 4km 정도 떨어진 수빌 요새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르덩 전투가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에 독일군이 수빌 요새를 향해서 포격을 합니다. 프랑스군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포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당시에는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발탄인 줄 알았던 포탄이 떨어지자 갑자기 상한 식초 같은 희귀한 냄새가 섞인 시체가 썩는 듯한 역겹고 톡 쏘는 매운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스였죠. 프랑스군은 이때 즉시 방독면을 썼지만 무용지물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도 기침과 구토를 하고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목구멍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전선에 방독면이 보급되자 독일 과학자들이 지난 몇 달간의 새로운 제조법을 실험해서 프랑스군 방독면으로는 일부밖에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독가스를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 가스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때 독일군은 이 가스탄을 녹색 십자가를 표시를 해서 구별을 했는데요. 그 문양에 따라서 녹십자 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스의 이름은 포스겐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가장 치명적인 가스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가스였습니다. 나뭇잎은 시들고 달팽이까지도 죽이고, 심지어는 시체로 넘치다 보니 전장에 파리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파리떼까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밀려든 포스겐 가스 공격에 프랑스군은 혼동에 빠졌고, 그 와중에 수빌 요새를 빼앗기게 됩니다. 프랑스 공식 전쟁사는 1916년 10개월 동안 베르덩에서 입은 손실을 37만 7,231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16만 2,308명은 전사나 행방불명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독일군이 입은 손실은 33만 7천 명입니다. 당시의 독일군 명부에 따르면 사망자와 행불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 프랑스와 독일 양측 사상자를 합치면 7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됩니다. 베르덩 전투 직전, 그 직후 베르덩 전장의 사상자까지 다 하면 프랑스군과 독일군의 총 사상자는 사망 42만 명, 부상을 입거나 가스 중독을 겪었던 병사가 80만 명, 다 합치면 거의 125만 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규군의 2배입니다. 솜무강 전투가 베르덩 전투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참전한 병사 대비 사상자 수를 보면 1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투 중에서 베르덩 전투가 더 많습니다. 전장 면적 대비 사망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베르덩 전투입니다. 팔켄하인의 말려 죽이기 전술은 프랑스군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독일군 그리고 베르덩에 있는 모든 것을 말려버렸습니다. 아직도 베르덩에는 당시에 발사된 불발탄이 무려 1,500만 발이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접근 금지 구역이 많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실수와 가혹함과 잔혹함이 모두가 녹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던 것이 베르덩 전투입니다. 독일 측이 실펜 계획의 실패로 돌아가면서 승리는 없고 패배나 실패만 있는 전쟁이 지속되게 됩니다. 베르덩을 점령하고 프랑스군을 모조리 말려 죽인다. 그래서 이 작전을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군 병사는 단 한 명의 피까지도 말려버리겠다는 독일군, 단 한 명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프랑스군. 베르덩 전투는 10개월 30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최소 7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살육전으로 변합니다. 왜 이 전투는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일까요? 프랑스군을 말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까지 말려 죽이는 제1차 세계대전 중 가장 길고 참혹했던 전투가 되었던 것일까요? 베르덩 전투의 참혹한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베르덩 전투가 오래 걸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베르덩 전투는 기습으로 시작했죠. 독일군은 비밀 엄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제5군을 제외하면 다른 독일군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심판 작전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독일은 프랑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베르덩은 양동작전이다, 진짜 대규모 공격은 다른 곳에서 벌어진다는 소문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지에서는 이상 증세를 발견하게 되죠. 프랑스 현지 지휘관이었던 에밀 드리앙 중령은 독일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걸 포착하고 총참모장이었던 조프르에게 베르덩 요새 방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베르덩은 요새화되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새와 요새를 이동할 수 있는 교통호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베르덩의 요새들을 지키려면 그곳에서 소모되는 물량을 보급할 수 있는 도로가 보호되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프르는 독일군의 기만 작전이라고 판단하고 드리앙 중령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이다 라고 방치해서 요새에 설치해놨던 대포와 포병까지 차출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벌어질 때 베르덩 지역에 있던 병력은 단위 명적당 병력 수가 전 전선에서 최소 상태였습니다. 이 드리앙 중령은 재미난 분인데 당시 나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보불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예비역으로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자원해서 참전합니다. 그는 이 2개 대대를 가지고 새로운 설계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당시에 1차 대전은 무조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교통으로 방어를 하는데 드리앙 중령이 보니까 전선은 너무 넓고 병력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참호가 아니라 거점 방어 진지를 만듭니다. 1선, 2선, 3선으로 연속적으로 후퇴하면서 지키는 효율적인 방어 진지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프로는 굉장히 냉담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사에서 가장 잘못된 유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채의 땅도 적에게 내줄 수 없다. 이게 듣기에는 멋있는 말인데 모든 전쟁의 비극은 여기서 탄생합니다. 10m 뒤로 가는 거 허용하지 않고 제1선에 기다란 진지를 파고 거기서 죽어라. 그래서 드리앙의 진지를 전 지역에 확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의 병력은 최강 전력의 3개 군단 그리고 예비 군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30군단 1개뿐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1개 사단은 군복무 부적격자, 말 그대로 평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군복무 부적격자, 나이 많은 병사들로 이루어진 향토사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리앙은 첫날 독일군과 맞서서 전선을 하루를 지켜냅니다. 그러면 독일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군은 기습적인 집중 포격으로 프랑스 진지를 초토합니다. 그때 바로 진격했으면 성공하는데 소규모 부대만 내세워서 전방 정찰만 시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루를 소모합니다. 독일군의 후속 진격이 미미하자 드리앙 대대는 전열을 정비하고 독일군하고 맞섭니다. 겨우 2개 대대뿐이었는 불리한 병력이었지만 결사적인 저항으로 독일군에게 저항하면서 다시 하루를 법니다. 그리고 드리앙 중령은 전사하게 되죠. 독일군은 간신히 이틀째에 첫날의 예정 목표선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2월 24일에 베르덩 요새 2선을 무너뜨렸고 25일에는 베르덩 요새 바로 앞에 있는 요새이자 최후방인 두오몽 요새를 함락합니다. 두오몽 요새는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이자 10만 명도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던 요새였습니다. 오각형 형태로 직경이 400m쯤 됐습니다. 요새 밖 가장자리는 철조망을 27m에 걸쳐 설치해서 이중으로 보호하고 그 뒤로 또 못이 박힌 철책을 2.4 높이로 설치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7.2m의 폭넓은 도랑을 파서 요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오몽 요새의 진짜 걸작은 미로로 연결된 지하 도시였어요. 그 지하를 개미굴처럼 만들어서 적군이 침투해도 그 다음 방에서 또 싸울 수 있는 이런 미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만 명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는 두오몽 요새가 왜 전투 3일 만에 함락됐던 것일까요? 사실은 독일군이 420mm 포로 공격을 했는데 끄떡도 안 하니까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또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하사 한 명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요새가 너무 조용한 것이야. 그래서 단 2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당시 포격이 떨어지는데 요새 수비대가 별로 없으니까 다들 지하실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안을 무인지경으로 걸어 다니다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난공불락의 두오몽 요새가 총 한 발 쏘지 않고 함락되어 버립니다. 만약 이때 독일군이 바로 여기로 포를 옮겨오고 공세로 나갔으면 베르덩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여기서 정지해버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팔켄하인이 예비대를 보내주지 않았건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프랑스군은 페탱 장군이 지휘하는 제2군을 베르덩에 투입합니다. 그는 병사들을 돌격시키는 게 아니라 대포를 모읍니다. 프랑스군이 포대를 모아서 강력하게 포격을 퍼붓자 독일군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탱이 이런 전술을 사용하려고 하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보급로가 문제가 됩니다. 당시 베르덩으로 향하던 철길은 독일군의 포격으로 차단되었고 베르덩으로 하는 도로는 딱 하나, 7m 폭의 작은 도로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페탱은 연이어 닥칠 독일군의 대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프랑스 바르르디크에서 베르덩까지 새로운 보급선을 만듭니다.
2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군수품 약 2만 5천 톤, 병력 19만 명이 이 도로를 거쳐서 베르덩으로 향합니다. 이 덕분에 프랑스군 4분의 3인 125개 사단이 교대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대가 확보되자 전선의 병사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도로는 신성한 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페탱 장군은 아군 병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병사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나는 병사를 대포 앞으로 돌격시키지 않겠다. 대포가 정복하고 보병이 점령한다. (1916년 2월 29일까지) 페탱 장군의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오히려 독일군 병력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당황했고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팔켄하이는 프랑스가 이렇게 공격해 와줘야 되는데 자기들과 똑같이 대포를 쏘아대면서 독일군을 소모시키고 있으니까 이 전투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팔켄하인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쟁사에서는 팔켄하인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원래 팔켄하인의 목적은 베르덩 점령이 아니라 베르덩을 미끼로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군이 나는 싫어, 베르덩을 점령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령관이 황태자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한 게 예비대를 품고 안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비대를 품고 안 주니까 베르덩을 점령할 수 있는데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실수가 적을 끌어들이려면 베르덩을 어디까지만 점령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오군은 베르덩을 점령하고 싶어 했고 팔켄하인은 미끼만 물어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는 안 정하고 서로 다리 한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병사들만 거기서 어정쩡하게 떨어진 거죠. 여기다가 제안을 또 하나 걸었어요. 전선이 확대되면 독일군도 소모된다는 걸 눈치를 채가지고 공격 지대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베르덩 요새는 메즈강을 가운데 놓고 동쪽과 서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북쪽에서 오니까 동안만 가라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안만 점령했더니 서안에 있는 프랑스군 포대가 또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3월 28일에 독일군은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군은 신성한 길을 통해서 병력과 탄약을 준비하고 방어 태세를 다졌기 때문에 메주강 양쪽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전투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은 독일군, 프랑스군 모두에게 소모적인 고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 조프르 참모총장은 페탱의 공격적이지 않은 전투 방식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화가 나서 해임시켜버리고 싶었는데 당시 페탱은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러니 이걸 자를 수도 없고 차라리 승진을 시킵시다. 그래서 페탱을 승진을 시키고 페탱의 자리에 로베르 니벨이란 장군을 임명합니다. 이때부터 베르덩 전투는 본격적인 살육전이 시작되는 거죠. 니벨은 무작전, 무전략으로 무조건적인 돌격을 명령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프랑스군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상황은 점차 독일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니벨이 무모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프랑스군이 전투 불능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독일군도 이제는 우리가 공격해도 이기겠다. 이래서 갑자기 독일군이 거꾸로 공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베르덩은 요새가 거의 3중, 4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오몽도 빼앗기고 어쩌고 그랬지만 그 뒤에 요새들이 또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호 요새였어요. 이 보호 요새는 두오몽 요새까지 큰 요새가 아니고 두오몽 요새의 주변에 있는 새끼 요새였어요. 이곳에 원래 250명의 병력이 있었는데 병사들이 이제 부상당하고 낙오하니까 요새로 몰려들어가지고 한 600명 정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병력이 보강됐느냐? 그게 아니고 이 중에 400여 명은 부상병이고 전투도 못하고 음식물만 소모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수비병들은 이들을 보호하면서 독일군과 싸워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요새가 고립이 되었기 때문에 보급이 오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물이 떨어져서 24시간 동안 단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병사들은 요새 벽면에 생기는 습기와 점액을 핥아먹을 정도였어요. 자기 오줌을 마시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6월 7일에 보요새는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후에 독일군은 티오목 요새와 플레리 두봉 두오목 요새를 점령합니다. 독일군이 여기까지 진출하자 니벨 장군은 그들은 우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프랑스군에게 결사항전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니벨에게는 이미 1개 여단밖에 병력이 없어서 사실 공격을 할 수 없었고, 공격을 했으면 반나절 만에 전투가 끝나버릴 판국이었어요. 그나마 패탱이 개입해서 수비로 다시 전환하게 되면서 프랑스군이 버티게 됩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에 의해서 이미 25만 명의 병력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군은 솜무 지역에 파견했던 4개 사단을 베르동 전선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독일군도 이미 20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베르동이 코앞에 있었지만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군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군을 또 격파해가지고 동부 전선에서 이상현상이 납니다. 그러자 팔켄하인이 할 수 없이 베르동에서 병력을 빼버렸습니다. 베르동 점령을 눈앞에 두고 예비대가 없어서 독일군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사이에 솜에서 빼낸 4개 예비사단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다시 교착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끝났을 텐데 이 니벨은 병력을 받자 다시 공격해서 이전 전투선까지 밀어 올리겠다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1916년 10월 프랑스군은 총공세를 실시합니다. 프랑스군은 이때 개량한 야포를 동원했고 분업 포격을 실시하고 보경을 돌격시켜서 두오목 요새와 보우 요새 등 많은 요새를 탈환하게 됩니다. 프랑스군과 독일군 지휘부는 모두 제대로 된 작전이 아니라 병사들을 사람이 아닌 무기처럼 사용했다고 하죠. 오직 돌격에만 의지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 바람에 수많은 목숨을 잃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지는 쪽이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반복합니다. 지휘관에 대한 군대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이런 무모한 공격을 할 수 없다라고 분노하고 사기가 떨어지는데 이때 떨어진 사기는 전쟁 끝날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처음에는 난공불락으로 평가받던 두오목 요새 등을 점령했습니다만 길어진 전투로 인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독일군 내에서도 공격파, 수비파가 나누어지면서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독일의 참모장 팔켄하인과 프랑스 참모장 조프르는 모두 좌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어이없게도 니벨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병력을 죽였던 니벨이 오히려 베르동 전투의 영웅이 되어서 최고 사령관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베르동 전투는 12월 20일 303일 만에 종료되었는데 그러면 베르동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는 시대와 맞지 않는 전술교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무기로 보면은 현대전이었고요. 전술과 정신은 19세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현대와 과거가 교차하는 시대였습니다. 현대 무기 앞에 구시대적인 돌격과 전략을 강요하게 되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도살자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희의 임무는 여기서 죽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고 후방에 있던 국민들은 그들의 영웅적인 정신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게 되자 사람들이 그제야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인맥과 정실 인사의 패단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독일군이 작전을 잘 세웠어요. 충분히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데 팔켄하인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이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능력은 황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 귀족, 왕족, 힘 있는 사람들하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은 A인데 행동은 B로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양다리는 거는 그의 행동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베르동 전투의 교훈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전술, 인맥에 의한 인사, 소신 없는 양다리 걸기 행동, 너무 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만 이 단순한 교훈을 지키지 않았던 결과로 가장 끔찍하고 살인적인 전투가 되었던 것입니다.